엄마 연금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연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을 빼앗았습니다. 세탁실로 쫓아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모아서 산 집인데도 말입니다. 아파트 등기권이 사라졌습니다. 통장도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계좌를 해킹하려 했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부동산 중개인과 시세를 알아보던데요.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없애고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72살 늦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악당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손녀가 울며 건넨 봉투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옥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기철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곳입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2억 5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당시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7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하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신문을 읽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엌에 서면 함께 김장을 담그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안방 창문으로 보이는 관악산은 매일 아침 제게 인사를 건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남편 것까지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아파트 정자에서 수다를 떱니다. 일주일에 2번은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명보험금도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저축도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유족연금이 나왔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더 그랬습니다. 아들 준호가 가족과 함께 오면 그나마 집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외아들입니다. 올해 39살입니다. IT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해나는 35살입니다.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녀 수진이는 올해 13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할머니를 무척 따릅니다. 준호 가족은 강남구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출도 2억 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어려워.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세 계약이 석 개월 후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랐어. 8억 원은 돼야 해.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잠깐만 엄마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래 와라. 방도 있고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 정말 고마워 엄마. 금방 나갈게. 석 개월만.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쓸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새로 펴고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수진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손녀 수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해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어렵다는 사람이 명품 가방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참견하겠습니까? 어머님, 올해 신세 지게 됐네요. 해나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야채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나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가 여전하네. 맛있어. 준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먹어. 반찬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해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시선이 뭔가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집 구조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넓네요. 32평이면 요즘 7억 원쯤 하지 않나요? 해나의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팔 생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말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여기 익숙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해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회사 안 다녀요. 구조조정 당했거든요. 해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뭐, 그런 대로요. 좀 쉬려고요. 준호와 수진이가 나가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해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처음엔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거실을 좀 써야 하는데 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계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제 집인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방에 있을게.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을 찾고 있어서요. 그리고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수진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아? 엄마가 요즘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아요. 이상한 전화? 네, 큰오빠한테서요. 제가 들었는데 서류 준비 다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오빠? 네, 엄마 오빠요. 황민수 삼촌이요. 황민수? 해나의 오빠였습니다. 부동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 사람과 무슨 서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해나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연금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월 150만 원 쏠쏠하지. 근데 오빠가 더 좋은 방법이 있대. 해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준비 중이야.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연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해나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아침에는 저희가 씻어야 해서요. 뭐? 준호가 출근해야 하고 수진이도 학교 가야 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집 화장실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씻어? 8시 반 이후에 쓰시면 되죠. 그날부터 저는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해서 써야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도 8시 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석 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가 이야기 좀 해야 하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방으로 들어갈게.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해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가 보던 프로그램을 끄고 다른 걸 틀었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보시면 안 돼요? 거실은 저희가 써야 하거든요.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니.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님 방에도 텔레비전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게 모아서 산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손님도 아니고 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장을 보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어머님 나가셨으면 미리 말씀하시지. 어떻게 알아요? 해나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나가느라.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10분쯤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해나는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씀하세요. 제 집인데 나갈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방에 들어가려는데 짐이 복도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 옷, 제 책, 제 이불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방이 필요해서. 뭐? 수진이가 중학생이 됐잖아. 공부방이 필요하대. 그럼 난 어디서 자라고? 해나가 나타났습니다. 세탁실에 자리 마련했어요. 거기도 나쁘지 않아요. 세탁실. 제가 빨래를 돌리고 다리미질을 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세탁실에서 자라고? 간이 침대 났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세탁실로 가봤습니다. 폭 1m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가 비좁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환기가 안 돼서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개월만요. 금방 나갈 거잖아요. 해나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탁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습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제 방에서 쫓겨나 세탁실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 수진이가 세탁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 방 안 가져도 되는데.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너무한 것 같아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어디서든 잘 수 있어.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착하다. 수진이만 할머니 생각해주면 돼. 그날 오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김 여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순옥 씨, 혹시 이사 가세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며칠 전에 봤거든요. 며느리분이 부동산 중개인이랑 아파트 앞에서 이야기하시던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시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하냐고요. 그래서 이사 가시나 보다 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네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 방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세탁실이 제 방이었습니다. 예전 제 방 서랍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서랍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다른 서랍들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의 유족연금 통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해나야, 혹시 내 서랍에서 서류 본 적 있어? 서류요? 무슨 서류요? 해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이랑 통장 사본 말이야. 몰라요. 어머님이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머님,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신데. 연세도 있으신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기억해. 그럼 잘 찾아보세요. 해나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류를 가져갔고 부동산 중개인과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계좌에 이상한 점 없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틀 전에 누군가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차단됐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시도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아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고객님 계좌에 접근하려 한 겁니다.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제 계좌를 해킹하려 한 걸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챕터 1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 문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세요? 제가 다가가자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요. 이틀 전에도 보셨는데 또 길을 잃으셨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집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해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빠. 알았어. 그렇게 할게. 오빠. 해나의 오빠 황민수였습니다. 왜 며느리가 오빠와 자꾸 통화를 하는 걸까요? 제가 들어오자 해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해나야, 혹시 오빠가 뭐 하신대? 오빠요? 부동산 일하죠.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별일 없으시죠? 해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제 세탁실 방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 큰 외삼촌이랑 통화하는데요. 서류 준비 다 됐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서류? 네,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병원 진단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수진아, 또 뭐 들은 거 있어? 큰 외삼촌이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참아라고 했대요.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내과 의원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순옥님의 의료기록, 열람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일에 보호자분이 기록을 열람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순옥인데요. 누가 제 기록을 열람했나요? 보호자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며느리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허락한 적 없는데요. 보호자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의료 기록을 몰래 열람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날 밤 세탁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류를 훔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제 계좌를 해킹하려 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몰래 열람했습니다. 오빠와 무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없애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72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그때 문득 옛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민경. 대학 동창이었던 민경이가 마포구에서 카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연락을 해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민경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경아, 나 순옥이야. 민경아, 나 순옥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이? 이순옥?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민경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이지. 어떻게 지냈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내가 준 번호 아직 가지고 있었어. 진짜? 나 그 번호 아직도 쓰고 있어. 우리 한번 만날래? 그렇게 저는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민경이 운영하는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화분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아. 민경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민경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많아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무슨 소리야? 완전 할머니 됐지. 우리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경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5년 전부터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민경의 질문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탁실로 쫓겨난 일도 말했습니다. 민경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그건 학대야. 학대? 응, 가정 내 노인 학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며느리가 때린 건 아니잖아. 신체적 폭력만 학대가 아니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도 학대야.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민경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저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 일단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도와줄게.
민경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호가 너 여기서 일해볼래? 일? 응. 카페 일. 간단한 거야. 손님 응대하고 커피 내리고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잖아. 나와서 사람들 만나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72살에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나오면 돼.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커피 기계 사용법을 배우고 주문을 받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훈, 68살의 은퇴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에 카페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 변호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네, 일주일 됐어요. 친구분이 사장님이시죠?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정 변호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5년간 변호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주로 가족법과 재산 분쟁을 다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경이 정 변호사와 쟤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정 선생님, 제 친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서류가 사라진 일, 계좌 해킹 시도, 의료기록 열람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순옥 씨,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말요? 네. 며느리분이 위조 서류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 해킹 시도도 명백한 범죄고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세요. 네. 둘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메모하세요. 일기처럼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셋째, 이웃들의 증언을 받으세요.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하는 걸 본 사람 있죠? 네, 김 여사가 봤어요. 그분께 증언서를 부탁하세요. 알겠습니다. 넷째, 은행에 가서 계좌 해킹 시도 기록을 공식 문서로 받으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은행에 요청하면 됩니다. 정 변호사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8시 화장실 사용을 막음. 10월 17일 저녁 7시 거실에서 쫓겨남. 10월 20일 아파트 등기권 사라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여사님,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증언서 좀 써주실 수 있어요? 김 여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시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증언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계좌 해킹 시도 기록을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발급해줬습니다. 10월 12일 오후 3시 20분 비밀번호 재설정 시도 본인 확인 실패로 차단.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손녀 수진이가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세탁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수진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해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서류 준비 다 됐어?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응. 의료진단서도 받았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적혀 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시어머니가? 아니, 위조야.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어. 이걸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아파트는? 후견인이 되면 아파트 처분할 수 있어. 7억 원짜리야. 우리 반반하자. 정말? 3억 5천씩? 그래.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떻게 녹음한 거야? 엄마가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했어요. 할머니한테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서요. 착하다, 우리 수진이.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다음 날 즉시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문서 위조 미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법원에 보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그 오빠를 상대로요. 재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보호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와 황민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침탈 미수 문서, 위조 미수 계좌, 해킹 시도. 며느리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공식 통지가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집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느리와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제 짐이 또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해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세탁기 새로 사야 해서 세탁실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고요?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거실 소파? 이제는 방도 없이 소파에서 자라는 겁니까? 안 돼요. 제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세탁실이라도 제 공간이에요. 못 비켜줘요. 해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 누구 집인지 아세요? 제 집이에요. 아니에요. 서류상으론 준호 명의예요.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요.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서명하셨잖아요. 상속 포기 각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서명 안 했어요. 어머님,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건망증이 심하신 것 같은데. 치매.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쩡해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해나는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친구 민경이 있었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틀 후 법원에서 공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법원 통지서예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송? 어머님이 저를 고소했다고요? 네. 그리고 내 오빠 황민수도요.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릴 고소했어. 준호가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당한 일들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법원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오빠 황민수와 통화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우리 증거 있대. 걱정 마.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하지만 저에게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정재훈 변호사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섭외했습니다. 이웃 김 여사, 은행 직원, 병원 관계자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청문회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청문회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이순옥 씨 측 보호 청구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순옥 씨는 72세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입니다. 남편 사망 후 3년간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이사 온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첫째, 노인 학대의 증거입니다. 이순옥 씨는 자신의 방에서 쫓겨나 세탁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제한받았습니다. 거실 출입도 통제당했습니다. 사진들이 제출됐습니다. 세탁실에 좁은 침대가 보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이 보였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재산 침탈 시도의 증거입니다. 피고 김혜나는 이순옥 씨의 아파트 등기권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은행 문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웃 김 여사의 증언서가 제출됐습니다. 셋째, 문서 위조 미수의 증거입니다. 피고 황민수는 허위 의료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순옥 씨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청문회실에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료진단서도 받았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아파트는? 후견인이 되면 아파트 처분할 수 있어. 7억 원짜리야. 며느리 해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황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미성년자인 손녀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 것입니다. 가정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순옥 씨는 실제로 건망증이 심합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순옥 씨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순옥 씨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원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치매 없음, 정상인지 기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김혜나 씨, 이순옥 씨를 세탁실에서 지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도 좁아서 32평 아파트가 좁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황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황민수 씨, 허위 의료진단서를 작성한 게 사실입니까? 황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도와주려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청문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이순옥 씨는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 김혜나와 황민수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 침탈 시도입니다. 노인 학대, 문서 위조 미수가 인정됩니다. 며느리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 김혜나와 그 가족은 이순옥 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피고 황민수는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순옥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청문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순옥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밖에서 민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어떻게 됐어? 이겼어. 진짜? 잘 됐다. 민경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와 준호는 멀리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손녀 수진이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할머니, 저 어떡해요? 엄마랑 같이 나가야 해요? 아니야. 너는 아빠랑 살면 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봉천동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7억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6억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낮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잔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청문회 일주일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만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3억 5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생활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경과 정 변호사가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여기 좋다, 순호가. 민경이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에서 잤습니다.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집 좋다.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수진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북한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요즘 맨날 싸워요. 그래. 큰 외삼촌이 경찰 조사 받는데요. 그럴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아빠 걱정은 어른들이 할 거야.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화가 나지. 하지만 이제 놓아줘야지. 놓아주다니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나만 힘들어. 그냥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수진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72해를 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카페에서 일주일에 사흘 일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가끔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할머니가 꼭 알아야 할 거예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서류 뭉치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진실이에요. 진짜 진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또 일어난 건가요? 수진아, 무슨 뜻이야? 할머니,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수진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난 석 달 동안 계속 조사했어요. 조사? 네. 엄마랑 큰 외삼촌이 뭘 하는지 몰래 지켜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모든 게 큰 외삼촌 계획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큰 외삼촌 황민수가 처음부터 다 계획했대요. 수진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황민수의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큰 외삼촌 빚이요. 5억 원이요. 5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도박빚이래요.
불법 카지노에서 잃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아파트를 노린 거예요. 수진이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큰 외삼촌이 작성한 계획서예요.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확보 계획.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읽어봤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동생 부부를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함. 2단계 시어머니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킴. 3단계 중요 서류 확보. 4단계 허위 의료진단서 작성. 치매 환자로 조작. 5단계 성년 후견인 신청. 6단계 아파트 매각. 수익금 5억 원 확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저를 세탁실로 쫓아낸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제 서류를 훔친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계좌를 해킹하려 한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해나는? 엄마는 큰 외삼촌한테 조종당한 거예요. 수진이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황민수가 해나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넌 내 말만 들어. 시어머니 괴롭히기만 하면 돼. 내가 법적인 건 다 처리할게. 성공하면 너한테 1억 줄게. 1억.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럼 준호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3달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수진이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범죄야. 내 오빠가 미쳤어. 해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잖아. 지금 그만두면 우리도 끝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건. 그럼 어떻게? 우리 빚은 어떻게 갚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폭력은 안 돼. 알아. 그냥 괴롭히기만 할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말해봐. USB에 증거가 더 있어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황민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의료진단서 위조 얼마예요? 500만 원? 알겠습니다. 입금할게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적어주세요. 네, 이순옥. 72살. 위조 의료진단서였습니다. 황민수가 돈을 주고 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수진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제 아파트를 매각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이름에 이순옥 후견인 황민수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준비해놨던 겁니다. 제가 치매 환자가 되고 황민수가 후견인이 되면 이 계약서로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큰 외삼촌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뭐? 친척 모임 때요. 큰 외삼촌이 화장실 간 사이에 서재에 들어가서 찍었어요. 위험했겠구나. 괜찮아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다음 날 아침 정재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즉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황민수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침탈 미수로 처벌받을 겁니다. 해나는요? 공모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범은 황민수니까 형량은 낮을 겁니다. 준호는요? 준호 씨는 어렵습니다. 알고도 방치한 건 도덕적 문제지만 법적 처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 씨, 정말로 아들을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아들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하지만 황민수와 해나는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황민수가 소환됐습니다. 해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황민수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나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법정에 갔습니다. 황민수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해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황민수는 처제의 시어머니 이순옥 씨를 상대로 모든 범죄 사실이 낭독됐습니다. 도박빚 5억 원도 밝혀졌습니다. 허위 의료진단서 위조도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탈취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최후 진술날이었습니다. 황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도박빚을 갚으려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순옥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해나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오빠의 말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너무 늦었습니다. 판결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황민수,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혜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황민수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해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민경과 정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끝났네, 순호가. 응,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살아야지. 내 인생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만나줘. 사과하고 싶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대신 수진이를 잘 키워라. 그게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울었어요. 그래. 할머니 문자 보고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할머니, 아빠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용서와 관계는 다른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왜요? 신뢰가 깨졌거든. 그건 쉽게 회복되지 않아. 그럼 영원히 안 만나실 거예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거리가 필요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수진아,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돼. 정말요? 그럼 너는 내 손녀잖아.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의 카페에서 일주일에 사흘 일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만들고 웃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와는 가끔 산책을 했습니다. 친구로 지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그래.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할머니 멋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제라늄과 베고니아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햇볕을 쐬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들이었습니다. 민경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순호가 우리 제주도 갈래? 제주도? 응. 3박 4일. 어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72살의 여행이라니. 하지만 왜 안 되겠습니까? 좋아. 가자. 5월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민경과 단둘이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수진이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나도 잘 지내. 수진이 잘 키워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7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72년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70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고 카페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웃고 손녀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학대를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73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북한산이 보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